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저를 내려다보던 남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사계절을 10번도 더 넘게 함께 보낸 연애 시절부터 남들이 부러워하던 결혼 생활까지. 제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들엔 항상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찾아온 축복이라 믿었던 첫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제 천국은 서서히 피냄새 나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혀가 제 심장을 난도질할 때 가장 믿었던 남편은 칼자루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래. 어머니가 그쪽 동네 분이라 화법이 거칠어서 그래. 저도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말이 가시가 되어 박히는 걸까요? 이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독한 잔소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느 이름 모를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듬직했고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었죠. 긴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렇게 성격 잘 맞는 커플도 드물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전 함께했던 생활도 순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식을 올렸고 마침내 간절히 기다리던 첫 아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기를 낳고 몸조리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시어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네 혼자 알라 어째 보노. 내가 주말마다 가서 도와주마.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올까봐 겁도 났고 우리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화법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돈 바라고 가는 거 아니다. 내 손주 내가 보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고. 그렇게 수개월간의 금토일 주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100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목이 찢어질 것 같다며 인상을 쓰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한테 위험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다. 그러더니 기침을 쏟아내며 아기에게 뽀뽀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기는 숨이 넘어가듯 울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수아과 노 원장님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이 작은 아이가 이 독감을 어떻게 견디나. 내가 본 환자 중에 가장 어리네요. 제 가슴은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아기에게 약을 먹이며 우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잔인하다. 알라 고문하나. 니는 어마이가 돼서 알라가 불쌍하지도 않나. 병을 옮긴 사람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그분이었는데 나쁜 엄마는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몸살로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던 날입니다. 체온계는 40도를 훌쩍 넘겼고 해열제를 먹어도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가족들을 초대해 놓은 터라 누워있을 자격조차 없었지만 딱 20분만 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10분도 안 되어 쾅하고 안방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자다 놀라 자빠지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아기를 제 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습니다. 야, 니는 알라가 토하는데 잠이 오나? 내가 기껏 먹여놨는데 왜 토하는데? 알고 보니 아기가 시어머니 옷에 아주 살짝 토를 한 거였습니다. 그분은 그 길로 안방 화장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제 아기 옷이 아니라 본인의 속옷과 겉옷을요. 아픈 며느리의 20분 휴식보다 본인 옷의 얼룩이 더 중요했던 분입니다. 7월이 오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그 한마디에 제 영혼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기가 잠시 울기만 해도 득달같이 달려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빨리 줘라. 알라 우는데 빨리 안 주고 뭐하노. 우는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리려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 그분에겐 저를 공격할 기회였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 남편은 매일 8시간 이상씩 단잠을 잤습니다. 낮잠까지 꼬박꼬박 챙겨 자는 남편의 방문 앞을 지키며 시어머니는 까치발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알라 아바이 피곤하다 조용히 해라. 그 시각 저는 좀비처럼 유축기와 씨름하며 3시간마다 영혼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 페트병 뚜껑조차 열지 못하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차갑게 젖병을 밀어 넣었습니다. 알라 밥은 무조건 어마이가 먹여야 한다. 건강한 팔뚝으로 거실에 누워있는 본인의 아들은 그저 귀한 존재였고 손목이 나간 저는 아기 밥 주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질문을 10번도 넘게 반복하며 제 뇌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거 연마제 제거했나? 2주 내내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제가 미친 건지 그분이 미친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출퇴근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열흘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아침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쯤 들어올 것 같다더라. 분명히 전날 밤에 다 말씀드렸는데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바이 언제 나가노 언제까지 일한다 카더노 몇 시에 나간다드노 뭔 일 하노 어디서 일하노? 이미 다 말했지 않냐고 조용히 대꾸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무한반복의 늪. 말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질문을 또 하며 사람 피를 말렸습니다.
구이용 소고기를 해동해서 자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김치냉장고 넣을까 그냥 냉장고 넣을까? 눈에 잘 보이게 그냥 냉장고에 넣어달라 부탁드리면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냉동했다가 해동한 건데 그냥 냉장고 넣으면 우야노 김치냉장고 넣어야지. 결국 김치냉장고에 넣으실 거면서 대체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제 의사가 무시당하는 그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한 날이 아닌데도 그냥 오셔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겠다 아예 통보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절친딸이 저희 아기랑 태어난 날이 비슷해 그 집에 다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다가 치발기가 매트 위에 떨어졌는데 제가 다시 주워주려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소독을 해가 쥐어줘야지 그냥 주면 우야노. 그 아기 엄마와 할머니께서 잠깐 떨어진 건 그냥 써도 된다. 우리 집안 더럽다 말씀해 주셔서 겨우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아기 엄마가 조용히 저에게 말하더군요. 와, 아줌마 잔소리 진짜 대박 진짜 심하네요. 진짜 심하다 진짜. 생판 남이 봐도 기야말 그 지독한 간섭 속에 저는 매일 숨이 막혀 죽어갔습니다. 이유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하이체어에 안 앉으려 해서 범보 의자에 앉혀 식탁을 놔주면 옆에서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트밀은 왜 주냐 그냥 쌀만 주면 안 되냐 숟가락에 맘마 조금만 담아라 애 턱받이 불편해하잖아 빼라 애가 왜 자꾸 뱉냐 네가 똑바로 못 먹이는 거 아니냐 맛이 없는 거 아니냐. 아기 목욕을 시킬 때면 뒤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감시를 하셨습니다. 손부터 씻겨라 발도 깨끗하게 씻겨라 얼굴은 언제 씻기냐 머리카락 제대로 안 씻긴 거 아니냐. 시어머니에게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감시받는 죄수였고 서툰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버이날 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했다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는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너희가 저번 주에 백화점 갔다길래 내 선물 사러 간 줄 알았다. 카네이션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하나쯤은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버이날 당일 연락하는 게 말이 되냐. 미리 연락해서 나를 잡아서 약속해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저희 가족 전부가 본인이 옮긴 기관지염 때문에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잠도 못 자고 울고 남편도 저도 열이 펄펄 끓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은 오직 본인이 대접받지 못한 것만 분해하셨습니다.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3주 후에 시어머니 절친분이 남편에게 연락해 한번 수그려드리고 만나러 찾아뵈었을 때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너희가 잘못했다 하더라. 얼마나 동네방네 아들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니셨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여자가 참아야 한다 남자들은 원래 못 챙기는 게 맞으니 며느리인 내가 챙겨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말 안 통하는 남편 붙들고 행사 일주일 전부터 매일 얘기하며 다 챙겨온 사람입니다. 아기 키우다 보니 날짜 감각이 없어졌고 하루 착각해서 저희 부모님도 못 챙겨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차례 사죄를 드렸음에도 그분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정은 돌잔치 예약 때 떨어졌습니다. 직계 가족끼리만 할 거라 평일로 예약하고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친정 아빠한테 그날 일 빼락해라. 빼달라고 말씀드려라가 아니라 빼락해라. 저희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그 고압적인 말투를 듣는 순간 심장 한 구석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남편에게 울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다고 창밖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며칠 더 생각해보자면서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이제는 본인 엄마가 불쌍하다고 합니다. 아기 봐주시러 주말마다 오셨던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했다면 그게 과연 선의일까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려도 숨이 가빠옵니다. 이해와 공감이 거세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하며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잔인한 엄마라 손가락질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보다 홀로 당당하게 아이를 지키는 엄마의 길을 택하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녹음할 것입니다.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폭력이 실제였음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우울증 진단서와 약봉투들이 그 지옥 같던 시간의 증거가 되어주겠지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불쌍해서 놓지 못하는 그 손이 당신의 아내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틀 안에 괴물을 떠나 저만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시녀성이고 합리적인 시어머니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밥을 차려주거나 가끔 집을 치워주시는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모든 독서를 뱉어내셨죠. 그 대상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친절한 이웃이자 유능하고 경우 바른 사람으로 통하셨으니까요. 본인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 인정을 많이 받고 뭘 받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 많은 사람이라 자부하셨지만 그 모든 미덕은 제 앞에서만은 예외였습니다.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예 야로 바뀐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아기를 떠밀 듯 넘겨주시던 그 거친 손길을 기억합니다. 비몽사몽 일어난 제가 머리를 미처 묶지 못해 아기 볼에 제 머리카락이 살짝 닿았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천장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씨야.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야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촉은 또 얼마나 심하셨는지 모릅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 울길래 달래며 젖병을 물리려 하면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줘라 알라 우는데 빨리 안 주고 귀엽다 하고 있노. 그럼 제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을 던지기라도 해야 했을까요? 본인은 아기를 한 번도 안 울리고 키우셨을까요? 니는 알라 어마이가 돼가지고 알라가 왜 우는지도 모르나 좀 안 울게 달래봐라. 아기가 울 때마다 제 피는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한 번도 안 울리고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아기가 아플 때면 그 잔인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옮긴 독감 때문에 아기가 열이 펄펄 끓고 숨이 넘어가는데도 아기 약 먹이는 제 모습을 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잔인하다 하지 마라 알라 불쌍하다. 약병으로 억지로 약을 밀어넣는 엄마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아기를 고문하는 나쁜 엄마로 낙인 찍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약 먹이는 저를 잔인하고 나쁜 엄마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먹일까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쏘아붙였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코를 파주거나 기저귀를 갈 때 아기가 조금만 울면 어김없이 제 등 뒤에서 잔인하다는 말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네가 키우던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남편 얼굴을 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참음이 저를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어머니 주말에 안 오시게 하면 안 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 눈물 섞인 애원에도 남편은 그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러 오시는 건데 당신이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냐? 나 중간에서 힘든 거 생각 안 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본인이 중간에서 겪는 사소한 피로감이 아내가 겪는 죽고 싶은 고통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중성은 제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올 때는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며느리 고생 많지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라며 천사 같은 시어머니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제게 복받은 며느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안에 살을 짓씹으며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야 아까 그릇 놓을 때 소리 안 나게 해라 경우 없게 그게 뭐고. 단 1초 만에 바뀌는 그 서늘한 눈빛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산 주물 냄비 세트를 보고 2주 내내 연마제 제거했냐고 물으시던 그 집요함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습니다. 제 살림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그분의 권력욕이었습니다. 제 주방에서 제가 산 물건을 쓰면서도 저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그런 반복적인 질문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노인네들이 다 그렇지 그걸 일일이 대응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그냥 내내하고 넘기면 되잖아. 남편에게 저는 이해심 없고 속 좁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30년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 제가 배운 예절, 제가 가진 모든 상식이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오셔서 조심스럽게 아기를 봐주실 때 시어머니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듯 쳐다보셨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하면 알라 불편합니다. 저희 집 식대로 해야지요. 저희 집 식이라니요. 여기는 제 집이고 제 아이인데 시어머니는 이곳을 본인의 왕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생각해서 묵묵히 그 수모를 견디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너를 더 못 도와줘서.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참아라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겠지. 엄마의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몰랐던 겁니다. 저 소리가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방관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예민한 사람, 스트레스 감수성이 낮은 사람으로 몰아세울 때 저는 제 안의 작은 불씨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저 괴물 같은 시어머니의 화법 아래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남편 같은 방관자로 자라게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집 며느리들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누구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보냈다더라. 누구는 주말마다 시댁 가서 살림을 다 해놓고 온다더라. 저는 아기 9개월까지 3시간마다 유축을 하며 좀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서 헛것이 보일 지경인데도 시어머니는 제 노고를 단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축 수유를 하는 저를 보며 니 편하자고 유축하는 거 아니냐, 직수를 해야 알라랑 교감이 되지 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전몸살로 가슴이 돌덩이처럼 굳어 눈물을 흘리며 유축기를 돌릴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남편과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방 문을 넘어올 때마다 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야외에서 힘든 일을 하기에 집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 제 잘못도 컸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밥도 차려주고 집도 치워주는데 고작 잔소리 좀 들었다고 이혼을 해. 잔소리가 아니라 인격살인이었다고 울며 불며 매달려도 남편의 눈에는 그저 배부른 소리하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어머니가 저지른 그 수많은 언어폭력을 어머니의 개성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대를 접기로 했습니다. 항상 제 편일 줄 알았던 14년의 사랑은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두둔하며 저를 환자로 몰아세울 때 저는 마음속으로 짐을 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는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녹음된 시어머니의 고함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다시 듣는 것은 제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알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가 여자니까 참아야지,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울면서 남편에게 했다는 그 말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궤변일 뿐입니다. 며느리이기 이전에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하나아이의 당당한 엄마입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우울증 진단서에 적힌 그 건조한 문구들이 제 고통의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창밖을 보며 뛰어내리고 싶던 그 어두운 밤들은 이제 안녕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어두운 뜰 안을 벗어나 밝은 세상으로 걸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효도가 결국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놓고 나서야 남편은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공포가 아니라 기가 찬다는 듯한 조소와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고작 우리 엄마 말 몇 마디에 14년 세월을 다 버리겠다고. 고작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한 번 더 짓밟았습니다. 당신에게는 고작인 그 말들이 저에게는 매일 밤 목을 죄어오는 밧줄이었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제 팔을 벌벌 떨게 만드는 채찍이었다는 걸 그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기에게 독감을 옮기고도 그 작은 몸에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 잔인하다며 소리를 지르던 그분은 본인이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을 아주 편리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유난을 떨어서 아기가 더 아픈 것처럼 떠들고 다니셨죠. 요즘 애 엄마들은 인내심이 없어.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가고 조금만 뭐라 해도 울고불고 난리다. 그분의 화법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교묘하게 본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스라이팅의 정수였습니다. 남편의 친구 부부와 함께했던 그 치욕적인 자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치켜세우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성격은 좀 시원시원하시잖아. 근데 집사람이 워낙 곱게 자라서 그런지 적응을 못하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힐 때 저는 바바리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30년을 살며 그 억센 말투와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독설을 견디지 못하는 예민하고 나약한 며느리라는 프레임이 그들에게는 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였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경우 바른 사람이라 자부하며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의 목록에 며느리인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언가를 해드리면 당연한 듯 받으시면서도 꼭 한마디씩 보태셨습니다.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아껴서 아바이 기나 살려주진 애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본인 친구들에게는 며느리가 이런 것도 사왔다며 은근히 자랑하며 본인의 위신을 세우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중적인 태도에 제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로 저를 난도질할지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 저를 야단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야! 그 날카로운 외마디 비명이 거실을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는 그 사람을 대하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를 야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본인 아들의 수발을 들고 손주를 키워내는 하급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촉은 그분의 일상이자 무기였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올 때 제가 젖병 온도를 확인하는 그 몇 초를 참지 못하고 빨리 안 주고 뭐하냐며 소리를 지르던 그 얼굴. 마치 제가 일부러 아이를 굶기기라도 하는 양 저를 몰아세우던 그 눈빛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발이 차갑게 식습니다. 아기가 100일 즈음 되었을 때 전몸살로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유축기를 돌리던 밤. 남편은 옆에서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 볼륨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잠시 소파에 기댔을 때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혀를 차셨습니다. 애 엄마가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우야노 아바이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네가 정신 차리고 애를 봐야지. 남편의 피로는 국가적인 재난처럼 대우하면서 며느리의 실신 직전 상태는 개인의 정신력 문제로 치부하던 그 지독한 차별. 그 속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복직을 하면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더 깊숙이 제 삶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면 반찬도 해다 주고 애도 봐줄 테니 니는 일만 해라. 그 말은 저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제가 입은 그 수많은 마음의 자상을 증명할 것입니다. 녹음기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고함과 남편의 비아냥거림이 법정에서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전히 제가 예민하다고 제가 스트레스 역치가 났다고 주장할까요? 아니면 본인들의 괴물 같은 모습에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낄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반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성은 인간의 영역이지 괴물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우울증 진단서와 상담 기록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아팠던 것이다. 나는 나약한 게 아니라 견뎌냈던 것이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냅니다.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아비와 이런 할머니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더 미안한 것은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엄마가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이 전람회를 끝내려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유책 사유를 묻고 남편에게 방관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제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뜰 안의 푸른 나무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저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거울 앞에 선 남편은 그저 어머니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은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김치냉장고 칸 하나까지 본인의 취향대로 휘저어 놓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에만 열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반찬통 위치까지 다 바꾸시는데 당신이 말 좀 해줘. 제 간절한 속삭임에 남편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리해주면 고마운 거지 뭘 그런 걸로 그래. 당신 진짜 피곤하게 산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서운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나를 지켜줄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타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포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마치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 제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 때 엉덩이를 닦아주는 물의 온도부터 가재 수건을 접는 방향까지 그분의 간섭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닦으면 알라 살 다 벗겨진다. 내는 아들 둘 키울 때 한 번도 발진 안 생기게 키웠다. 그놈의 아들 둘 키운 훈장은 며느리인 저를 공격하는 무적의 방패였습니다. 제가 유축한 모유를 중탕해서 아기에게 먹일 때도 시어머니는 제 등 뒤에 딱 붙어 서서 숨소리를 내뿜으셨습니다. 거기 온도가 맞나. 너무 뜨거우면 알라 입천장 다 데인다. 좀 식혀라 하니 너무 식히면 알라 배탈난다. 어이구 니는 어째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이 안 가게 하노. 칭찬 한마디 없는 비난의 연속 속에서 제 손은 점점 떨려갔고 급기야 아기 입에 젖병을 물리는 것조차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 보호대를 차고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 엄마들은 뼈가 약해서 큰일이다. 내 때는 밭일 다 하고도 애 없고 밥 다 차렸다. 시어머니의 그 시절 고생은 현재 제가 겪는 고통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본인이 더 아팠던 기억을 꺼내와 저를 엄살쟁이로 만드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지. 당신도 엄마 밥만 닮아봐.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더 깊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유축 수유를 고집했던 건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밤낮 없이 3시간마다 기계 소리를 들으며 젖을 짜내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유축기를 보며 기계에 의존하는 게으른 엄마라는 프레임을 씌우셨습니다. 직수를 해야 애가 엄마 정을 알지 기계로 짜낸 게 무슨 맛이 있겠노.
모유의 성분보다 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저를 평가하며 제 모든 노력을 폄하하셨습니다. 잠이 부족해 좀비처럼 거실을 걸어 다니던 새벽 3시.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는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인상을 쓰며 소리를 낮추라 하셨습니다. 아바이 내일 일 가야 하는데 잠 깨우면 우야노니는 어마이가 돼서 애 하나 못 달래나. 그 시각 남편은 귀마개까지 끼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잠은 국보급으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것이었고 제 잠은 없어도 그만인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아기 100일 잔치를 준비하던 날 저는 몸살 기운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의 지인들이 올 자리에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며 저를 주방으로 몰아세우셨습니다. 사 먹는 건 성의 없다. 소고기 묵국은 네가 끓여라. 가는 내가 봐줄 테니. 열이 39도를 넘나드는 와중에 국자를 들고 서 있던 제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40.2도를 찍으며 쓰러졌고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내일 잔치인데 당신이 빠지면 어떻게 해열제 먹고 좀 버텨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충실한 조력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옮긴 독감으로 아기가 중환자실 문턱까지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교묘하게 비켜나갔습니다. 내가 언제 독감이라 했나. 그냥 목이 좀 칼칼하다 했지. 네가 예민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가서 애 고생시킨 거 아니냐. 아기의 병세가 악화된 것조차 제 예민함 탓으로 돌리는 그 기막힌 논리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아과 원장님이 안타까워하며 아기를 진찰할 때 시어머니는 옆에서 우리 애가 원체 건강한데 애미가 잘 못 먹여서 일이 된 것 같다 며 헛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원장님이 시어머니를 따갑게 쳐다보며 어르신 독감은 전염병입니다. 위생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라고 일침을 가하셨을 때만 잠시 입을 다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노인네 무시만 한다. 니는 거기 가서 내 망신 주니까 좋더나. 사건의 본질은 간대였고 본인의 자존심이 상한 것만이 그분의 유일한 분노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입을 열면 비수가 날아오고 마음을 열면 쓰레기가 담기는데 굳이 소통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반항이라 부르며 더 거칠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엄마가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왜 그렇게 삐딱해?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세뇌된 남편은 이제 저를 환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울증 진단서를 보여주었을 때도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참고 사는 거지 당신만 유난이야. 그 한마디에 14년의 세월이 단 한 줌의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죽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자신과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뿐입니다. 시어머니가 12월 말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은 제게 마지막 경고등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뒤로 가면 저는 정말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변호사를 만났을 때 저는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야, 니는 어마이가 돼서 잔인하다. 애 고문하나. 변호사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제 고통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학대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전람회의 무대를 부수려 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인격 모독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는 부양 의무와 보호 의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두렵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저 괴물 같은 사람들 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100배, 1000배 더 두렵다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뛰어내리고 싶던 그 위험한 유혹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저를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도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니까요. 시어머니의 이사 소식이 들려온 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직 준비를 하는 척하며 제 소중한 서류들과 아이의 물건들을 하나씩 친구 집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근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시면 당신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돼. 엄마가 살림 다 해준대. 그 살림이라는 명목하에 제 취향과 제 권리가 얼마나 짓밟힐지 남편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상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본인이 편해지는 것, 본인이 효자로 남는 것이 아내의 영혼이 가루가 되는 것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열어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녹음기 속의 시어머니 목소리는 현실보다 더 날카롭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야, 니는 밥통 씻는 게 이기 뭐고 이래가 아바이 밥 먹이겠나. 잔인한 년지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애를 저래 고문하네.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목소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리라.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고상한 시녀성의 실체가 얼마나 추악한지 증명해 보이리라. 복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수시로 가서 반찬도 넣어두고 청소도 해놔야 하는데 비번 모르면 우야노? 남편은 제 허락도 없이 그 자리에서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구석구석 스며든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 허락 없이 번호 가르쳐주지 마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순종만 하던 며느리의 반항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 서린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남편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바야 봤나? 네 마누라가 나한테 익하는 거 봤나? 내가 지 알아봐준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집 비번도 안 가르쳐주나?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신 미쳤어.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사과해.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짐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이었고 저는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을 무시한다며 더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청소 상태를 지적하고 제가 유축하는 모습까지 감시하듯 지켜보셨습니다. 애가 젖이 모자라서 밤에 깨는 거다. 분유 좀 먹여라. 네 고집 피우다가 애 잡겠다. 저는 묵묵히 유축기를 돌리며 그분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독설들이 제 무의식 속으로 파고들어 밤마다 악몽을 꾸게 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제 아이를 낚아채고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절규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구토가 났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남편은 제 마른 몸을 보며 다이어트해? 보기 좋네. 라며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제가 죽어야만 이 고통을 알아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죽어도 그럴 줄 알았다. 멘탈이 약하더니 라며 혀를 찰 사람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에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유기 행위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문화적 차이라는 핑계가 얼마나 허구인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비로소 작은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야 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돌잔치 날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지인들 앞에서 교양 있는 할머니 연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애도 잘 크고. 그 역겨운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 연기 이제 곧 끝납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던 그 수많은 며느리 험담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절친분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셨는지 그분들이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던 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한 게 얼만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한 건 육아보조가 아니라 인격살인이었어. 당신이 방관한 건 사랑이 아니라 공범이었고.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를 다신 안 보게 하겠다. 이사도 취소하겠다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14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는 단 몇 달의 지옥 속에서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비겁하게 참는 엄마가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했던 그 며느리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우울증은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약봉투 대신 아이의 웃음소리로 제 방을 채우려 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분은 억울함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인은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고 며느리 귀한 줄 알아 주말마다 잠도 못 자고 가서 아기를 봐줬는데 돌아오는 게 이혼 소장이냐며 판사 앞에서 통곡을 하셨죠.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야, 니는 어마이가 돼서 밥통 씻는 게 이기 뭐고 이래가 아바이 밥 먹이겠나. 잔인한 년지 자식 귀한 줄 모르고 애를 저래 고문하네. 그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올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고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시어머니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건 문화적 차이도 아니고 말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가장 저열한 방식의 폭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인은 그것이 친근함의 표시이자 경상도식 화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남편은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아내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움으로써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의 그 가벼운 혀가 어머니의 아들과 손주를 잃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뒤로하고 저는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따가웠지만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숨쉬기가 한결 편안했습니다. 복직을 포기하고 아이와 단둘이 시작한 새 삶은 생각보다 고단했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유축기를 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마음껏 안아주고 아이가 웃으면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잔인하다. 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라서 저는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이를 보러 오겠다고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본인의 어머니와 인연을 끊지 못하는 한그는 언제든 다시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셨는지 이제는 그 동네에서도 그 집 시어머니 무서워서 며느리가 도망갔다더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더군요. 본인의 체면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분에게 그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뛰어내리고 싶던 충동 대신 내일은 아이와 어떤 공원에 갈까 고민하는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아이의 이름으로 저금해 두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 돈의 의미를 물어볼 때 저는 당당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엄마가 너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서 얻어낸 훈장이란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죽이는 관계라면 그것이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야라고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로 불리는 당당한 여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의 맘마를 챙기러 갑니다. 재촉하는 소리 없는 평온한 주방으로 말입니다.